네, 방금 전에 속보 하나가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유럽 제약사와 7,524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최근 매출액 대비 2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오늘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에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개장 이후에 함께 지켜보시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HBM4에 대한 빅테크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테슬라도 선점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이전 세대와 다른 공정 방식이 적용되는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판세를 뒤엎을 수 있을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최근 들어서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워낙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저의 각도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은 앵커님께 또 한번 질문 드려야죠. 지금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와 가장 최측근에 있는 경제계 인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당연히 머스크죠. 오늘 또 같이 스페이스X 6차 발사 함께 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곧 미국 1월 20일이죠. 한 2달 남았는데 미국 대통령이 될 트럼프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의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둘이 절친이죠. 미국말로 베스트 프렌드. 자, 어떻습니까? 2차 전지에 있어서는 조금 사이가 안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왜 지금 테슬라가 우리 한국의 HBM4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바로 자율주행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AI죠. 인공지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HBM4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 세계에서 인텔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테슬라든 HBM4를 그들이 원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의 HBM4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이 지구상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죠? SK하이닉스. 또 다른 한 군데는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는 삼성 이제 투자 전략 말씀드리는 건데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내가 이걸 살까 말까 살까 이걸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무조건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저는 삼성전자는 20%, SK하이닉스는 10%를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래도 요즘 반도체 주가 좀 불안하지 않나요? 그런 단기 파동, 주가는 언제든지 오르고 언제든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파동이 휩쓸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큰 수익을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 오르고 내리고 하는 잔파동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반도체 HBM4의 전성기가 될 내년 하반기까지, 내년 2분기까지는 계속 저는 두 기업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HBM3하고 HBM4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세 가지인데요. 메모리 용량의 차이가 있고, 즉 HBM3는 24GB고요. HBM4는 64GB, 그리고 전력 수요면, 그리고 광대역 폭에서 차이가 있다. 이 HBM4를 할 수 있는 기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외에는 당분간은 이 지구상에 없다 하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테슬라를 고객으로 확보하면 향후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같은 AI와 관련한 물량에 대한 기대까지 가져볼 수 있겠죠. 과연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테슬라 선택을 누가 받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로봇주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지속해서 우하향 중인 로봇주가 간만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 물론 어제 이제 킴 카사디안 이제 유명한 이제 인플루언서가 이제 옵티머스 이제 로봇과 이제 하트 모양으로 이제 SNS에 올리면서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로봇주들도 물론 아직까지 실적은 조금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금리 인하 이제 기조에 따라서 향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크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시장 규모는 약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야, 물론 이제 연간 이제 테슬라 뭐 사이버 트럭이나 전체적인 자동차 연간 생산 판매 대수가 대략 200만 대에서 300만 대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한 3년 전에 AI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2030년도에는 대부분의 공장에 있는 인력들을 대부분 다 빼고 휴머노이드 로봇만으로도 연간 2천만 대까지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그만큼 로봇을 통해서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 뭐 로봇들,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실 실적이
주가들이 크게 향상이 되는 경향은 아닙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작년에 IPO를 했었고 저도 한 1월쯤에 IR을 갔을 때도 물론 이제 IPO 할 때는 2분기 때 흑자 전환할 것이다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번 3분기도 적자를 했습니다. 그만큼 북미 판매 채널 법인도 늘렸고 유럽 판매 채널도 법인을 늘렸지만은 아직까지는 고객사에 대한 이제 오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좀 상황이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작년 1월쯤에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AI나 이제 로봇 쪽에 대한 뭐 정책적인 모멘텀과 대기업들의 투자들이 소속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5배, 그 10배 이상 간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사실 좀 실적을 보여줘야 될 때고 이제 중국 회사들, 중국 이제 국가들도 이제 일본의 이제 로봇들을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성품 로봇보다는 뭐 감속기나 이런 부품에 대한 수입이 가능성이 좀 있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일본의 화나기나 야스카와 일본 회사들은 실적이 계속 꾸준히 이제 1분기 때부터 계속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쟁력에서 사실 이게 살아남지 못하면은 이번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단순 테마적으로 좀 봐야 되고 그 실적에 대한 향상은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가 큰 폭의 상승폭을 보인 만큼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오늘 장도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국내 바이오 업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알테오젠 어제 7%대 급락을 보였고요.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HLB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도 약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대장주들이 밀리고 있는 점 왜 그럴까요? 이건희 대표님. 크게는 두 가지 이유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가 이제 지연될 가능성. 최근에 이제 시장 금리도 많이 올라서 4.5%대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고비가 있지만 그래도 좀 안정되고 있죠. 4.4%대 이하로 좀 안정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백신 회의론자인 이제 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부 장관에 지명이 되면서 사실은 이게 또 좀 말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 미국 바이오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좀 하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락세 나온 거에 이것까지 더해지면서 사실 미국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하지 못하고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최근 우리 한 일주일 정도, 한 3-4거래일 정도 종목들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 리가켄 바이오, 뭐 ABL 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까지 좀 빠지면서 지금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어제 이제 제가 수급이나 이런 거 싹 분석을 해봤을 때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보면 그닥 그렇게 특별하게 판 주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같은 경우는 ABL 바이오는 3거래일 연속 빠지는 내내 샀고요. 그다음에 지금 리가캠도 마찬가지고 알테오젠도 어제 오히려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의 약간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좀 매도를 한 걸로 보이고요. 일부 창구에서 좀 나왔는데 또 간밤에 좋은 소식이 좀 들려서 저는 지금 알테오젠 관련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키트로다 SC 3상 성공 발표를 이제 머크에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죠. 조만간 학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모든 지표가 잘 나왔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성공 발표가 당연히 성공될 걸 알았는데 뭐 이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에 나올 걸로 봤던 것들이 좀 앞당겨지고 있다. 그러면 예상보다 빠른 발표고 앞으로 향후에 키트로다 SC의 FDA 허가 신청도 빨라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중에는 아마 전 세계 허가 신청이 들어갈 걸로 좀 예상을 해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봤던 알테오젠에서 예상했던 그 시계열이 한 6개월 이상 앞당겨지고 그다음에 출시도 26년으로 예상을 했는데 25년 3분기 정도에면 충분히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은 어제 떨어졌던 부분, 그저께 한 이틀 빠졌던 부분들을 만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분위기가 좀 돌아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 1.2% 정도 상승을 했네요. 지금 이건희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어젯밤에 미국의 머크사의 키트루다 그 피하 주사 제형이죠, SC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지금 그 보도 자료에 써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하고 같이 개발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아까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대규모 수주 또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바이오 관련주들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어제 열었습니다. 2033년까지 글로벌 부품사 3위로 도약하겠다. 이러는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어제 주가는 꽤 밀렸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김현정 이사님한테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모비스에 대한 중장기 투자 매력도를 좀 높이는 행사였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제 CEO 인베스트에서는 뭐 크게 두 가지를 해석책이 제시했습니다. 첫째가 이제 중장기 성장 목표고 또 하나는 이제 강화된 주주 환화 정책이었는데 일단 회사 성장과 관련해서는 2027년까지 매출 성장률을 8%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현재 영업이익률이 한 4% 수준 되는데 요거를 이제 최소 5% 이상 6%까지도 올리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33년까지 현재 이제 10% 수준인 현대 기아차 비계열사 물량을 매출 비중을 한 40% 수준까지 올리면서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였는데 일단 3년간 순이익의 한 30% 이상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환원에 나서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뭐 20% 이상에서 한 30% 언저리 뭐 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30% 이상을 제시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보유 중인 3.2% 수준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사주도 3년에 걸쳐서 소각기로 했기 때문에 보다 좀 적극적이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측면에서 보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차의 최대 주주로서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관계로 과거에는 뭐 주가 저평가 국면이 항상 유지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이 컨센서스를 30% 초과하는 영업이익이 나왔면서 일단 좋은 실적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차 가격 상승과 AS 매출 비중이 뭐 크게 증가하면서 일단 내년까지는 수익성이 좀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시기에 진입한 것으로 일단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국 지배구조를 고려해서 주가를 뭐 누리려고 해도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결국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5.8배 그리고 PBR이 지금 0.5배밖에 안 되는 극도의 저평가 수준이 계속 매력적이다는 점 여기에 이제 어제 중장기적 주주 환원 정책 강화라는 매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꼭 보유해야 하는 종목으로 지금 이제 탈바꿈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투자 전략 짚어봤는데요. 마침 또 현대모비스 관련해서는 증권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 시간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우선 상향 보고서로는 오리온을 주목한 리포트가 유의를 했고요. 그 밖에 사마콘덴서와 PSK,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발간됐습니다. 그리고 동국제강의 방향성 전환을 꼽으면서 13,000원의 목표 주가와 커버리지를 신규 게시한 상상인증권의 보고서도 있었는데요. 우선 오리온 리포트부터 체크해보시죠. 먼저 오늘 4개의 증권사들이 오리온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한 가운데 목표가는 낮게는 신한투자증권이 12만 8천 원, 높게는 DS투자증권이 15만 원의 목표 주가를 유지했고요. 그 가운데 한화투자증권은 3분기 매출과 이익 모두 전년 대비 성장하지 못했지만 4분기 실적부터는 유의미한 성장이 기대된다며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잡음이 많았던 올해가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재정비를 마치고 있다며 한국은 내수 소비 부진, 베트남은 태풍의 야기 영향으로 9월 판매 활동이 제한되었던 영향에 3분기 부진했지만 4분기 흐름은 달라졌다고 짚어냈습니다. 환유가를 제거해도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매출이 모두 성장했고 특히 러시아 매출은 17억 루블로 역대 최대 월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향후 라인 증설 또 생산동 신축과 증축에 따른 추가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 보고서 확인해 보시죠. 어제 CEO 인베스터 데이를 마치고 오늘 7개의 증권사들이 후기나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33만 원으로 유지를 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어제 2027년 매출 8조 1천억 원을 제시하는 등 수익성에 있어서 R&D와 감가상각비 부담을 축소하고 수주별 또 프로젝트별 수익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0월 설명회 공시 이후 기대감이 반영된
지속이 된 만큼 이벤트 모멘 소멸에 대한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예상됐고요. 다만 안정적인 실적에 기반해서 주주환원 가시성이 확대된 만큼 하방 부담이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한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대신증권 현대모비스 목표가를 33만 원으로 유지한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모비스 목표가를 2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32만 원에서 33만 원 선 제시하고 있다는 점 함께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우선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건데요.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남인소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하다 보면 이제 자기의 투자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대형주를 주로 선호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소형주, 테마주 이런 걸 선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보통주보다 우선주를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통주는 뭘 가지고 있죠? 의결권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습니다. 대신에 뭐 있죠? 보통주 대신에 배당을 1%나 2% 더 받는 그런 조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은 삼성전자 경영에 참여하시는 게 목적이십니까? 그거 아니죠. 보통 우리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SK하이닉스 주식을 살 때는 그 경영에 참여한다기보다는 어떤 시세 차익이라든가 배당 수익이 가장 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주 투자할 때 저는 세 가지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보통주하고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드물게 보통주는 막 하락하는데 우선주만 올라가는 경우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음 두 번째가 보통주하고 이격도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A라는 기업과 A의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은 한 20%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예컨대 보통주가 5만 원인데 우선주가 4만 5천 원이다. 그러면 이 이격률은 거의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이제 5만 원짜리가 6만 원 되는데 우선주가 뭐 5만 9천 원이 됐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죠? 우선주를 너무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선주는 뭡니까? 보통주에서 파생된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주의 방향이 꼭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주를 투자하실 때는 그 보통주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신 이후에 적정 규모만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요. 또 이제 배당 얘기도 많이 나올 거고 결과적으로 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달 20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리밸런싱을 하겠다라고 한국거래소가 밝혔죠. 뭔가 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에 쏠렸던 기대와 달리 증권가 분위기는 조금 시큰둥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대응 전략 짜야 될지 이건희 대표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뭐가 관심 있냐라는 걸 알려면 아마 텔레그램방 많이 보실 텐데, 예, 밸류업 지수 관련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밸류업 지수 특별 편입 발표를 했는데도 증권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거는 일단 지수 특별 편입만으로 주가에 미칠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봤고요. 지금 이제 지난 밸류업 지수가 발표된 지난 9월 24일부터 어제까지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를 내놓은 기업이 32개사고요. 거래소는 이제 이들 기업을 포함해서 밸류업 지수에 더 포함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 찾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12월 6일까지 이제 이런 공시한 기업들 중에서 특별 편입을 할 종목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은 되게 거창한데 지금 보면 예전에 말도 안 되게 안 들어간 종목들이 있어서 그런 종목들을 이번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KB금융 같은데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편출은 이제 이번엔 없고 내년에 6월 정기 변경 때부터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이제 지수 구성 종목 변경일이 12월 20일 전까지 세부 내용을 추가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밸류업 지수 자체 이제 스타트를 한 거죠. 우리나라 전체 증시를 밸류업하게 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마련한 건데, 지금 자금을 한 2천억 정도 조성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결정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일부 섹터에 한정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편입이 안 됐던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지방은행들, BNK 금융지주라든지 이런 지주사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일부 공기업들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행 과정에서 지금 시행착오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각 기업의 이제 밸류업 지수를 만들고 여기에 편입되는 종목이 뭐냐가 더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각 기업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번에 삼성전자 주가 하방을 막은 것도 결국에는 주주가치 환원이죠, 사실.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밸류업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상법 개정과 같은 제도 정비도 추가적으로 보완이 돼야 사실은 전체적인 밸류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뭐 한 10몇 년 만에 사실 이게 반영이 된 거거든요. 올해부터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해 나간다라고 하면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리밸런싱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국내 화학업종들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석유와 가스 산업의 지형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업종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영재 이사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실 11월 들어서 화학업종 지수가 뭐 10.3% 급락을 했는데 뭐 코스피가 3.3% 같은 기간 하락한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돌발 악재가 발생했는데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에 어떤 미중 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중간재로서 화학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던 화학 종목들의 실적 감소를 이미 경험한 것이 좀 트라우마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서 유동성 위기 퍼졌던 롯데그룹 계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11월에만 뭐 30% 이상 하락하고 지금 조금 반등했는데 시총 3조 원이 붕괴되면서 15년 내 지금 최저 수준으로 기록했고 2018년 주가가 지금 고점이 한 45만 원대였는데 지금 6만 원대로 거의 85% 이상 하락하면서 업종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화학 업종 매우 부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적만 보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한 상황에서 공급 과잉 이슈가 있고요. 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요 역시도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내년은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설비 증설이 조금 이제 물량이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뭐 금리 인하에 따른 글로벌 수요 확대, 또 유가 하락이 전망되면서 원재료비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부양체를 좀 더 확대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내 화학 제품 수요 증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관련해서는 사실 뭐 화학 업종보다는 그 외에 뭐 조선이라든지 유틸리티 쪽에 더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더 많은데 화학업체 역시도 사실 지금 나프타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산을 할 수 없는 규제가 있는데 이런 것이 풀린다면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사우디와의 관계가 조금 개선된다면 원유 생산량 증대가 유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원가 하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또 확보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결국 결론을 내리면 업황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지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일단 탑픽은 미중 분쟁이 되면 현재 그다음에 수요 예상되면서 현재 시장이 양호한 금호석유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기 주가 급락했던 롯데케미칼은 좀 해프닝에 그냥 그쳤던 것 같고요. 금호석유화학은 전반적으로 화학업종이 좋지는 않은데 요거는 그나마 금호석화가 낫다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실제로 이렇게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사실 많은 증권사들에서 탑픽을 금호석유를 꼽은 그런 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그나마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과 어떤 트럼프 시대에도 수혜가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삼성전자 어떻게 움직일지 어제는 조금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바이오주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화진 과장님 개장 전 체크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지금 스타쉽 6번째 시험 발사가 됐고 이제 로켓팔 안착에는 이제 실패하긴 했습니다. 지금 6차 이제 발사를 했고 일단은 스타쉽은 펠컨 시리즈와 다르게 이제 화성에서 다른 행성 간의 이제 여행을 이제 설계를 이제 목적으로 했었기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만든 이제 스타쉽입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들 움직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이걸 대표님이 얘기하셨지만은 이제 알테오젠,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시계열이 좀 빨라졌다는 측면에서 좀 오늘 바이오들 아까 삼성 바이오로직도 이제 계약건이 나왔던 만큼 그제 이제 이틀간 좀 빠졌던 바이오주들 오늘 시장에서 좀 큰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엔비디아 발표가 내일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이제 외사 리포트에서도 이제 목표가 상향에 대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 이제 호포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갈 거고, 그동안 계속 40억 달러씩 계속 이제 분기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분기 때 300억 달러였다면 이번에는 340억 달러 이상 나오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왕고래 이제 오늘 관련해서 이제 27일 날 첫 시추 계획을 최종 승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한국가스공사 등 여러 이제 목표가 나왔다는 점을 봤을 때 오늘 대왕고래 테마주도 조금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엔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